내 안의 덫. 김정래. 언니, 집 팔렸어. 이모는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시겠대. 병세가 많이 악화되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이 근방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래.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래도 언니가 나고 자란 집이니까 집 헐리기 전에 한번 왔다 갔으면 싶어서 언니 짐도 챙겨가고. 이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 자주 찾아와 마음속에 맺힌 것들 풀어버려요. 언니는 딸이잖아. 오키에 전화였다. 병원에서 막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떠는 기척에 무심코 받은 전화.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오키는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의 딸인데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지내다가 지금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의 병 간호며 집안일을 맡아 해주고 있다. 집이 팔렸다고? 나는 우리 집, 아니 어머니 박영춘 명의로 된 주택이 팔렸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다. 우리 집은 얼마 전부터 일기 시작한 개발 붐을 타고 땅값이 치솟아 그 집을 팔면 어머니는 제법 거금을 손에 쥐게 되리라.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었다니 아마도 합병증이 생긴 모양이어서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주변을 정리하려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만나지 않은 채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넘었다. 그래도 오키가 어머니 곁에 있어서 이따금 전화로 어머니의 소식을 알려주어 근황은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데 가봐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 어머니가 오히려 나보다 오래 사실지도 몰라.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어머니를 만나는 문제를 놓고 마치 어려운 숙제라도 되는 듯 골머리를 앓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내가 살았던 집이 머지않아 헐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단다. 내 유년 시절의 추억이 어린 집이 무너져 없어진다는 상상을 하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엇갈렸다. 탱자나무가 담장을 대신하여 둘러선 너른 텃밭과 집 앞마당 사이에 키 작은 판자울을 따라 과실수와 화목이 무성하게 숲을 이룬 정원 속에 자리 잡은 아담한 양옥집. 집의 앞마당 동쪽에는 예전에 식수로 사용했던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물이 웅덩이를 이루고 미나리를 길러내는 미나리꽝, 뒤뜰에 장독대, 그리고 오래된 감나무. 뇌리에서 천천히 돌아가던 추억의 필름이 뒤란에 감나무에서 멎는다. 봄 햇살이 연 초록색 감잎에 자르르 윤기를 내며 반짝이기 시작하면 곧 감꽃이 핀다. 감꽃이 피고 밤새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날 아침이면 감나무 밑에는 떨어진 감꽃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 낙화한 감꽃을 주워 먹기도 하고 실에 줄줄이 꿰어 목에 걸기도 했다. 달짝지근하면서 쌉쌀한 감꽃 맛이 입안에서 지금도 감도는 것 같다. 우리 집 감나무는 이상하게도 한 그루의 나무에서 단감이 여는 가지와 땡감이 열리는 가지가 있다. 겉은 파랗게 덜 익은 감이 먹어보면 떨지 않은 단감과 떨은 감이 열리는 감나무. 한 그루의 나무에서 떫은 감이 열리는 가지가 다른데 나는 일찍이 그 은밀한 비밀의 단감나무 가지를 알아냈다. 나와 남동생 수명이는 감이 어린아이 주먹만하게 커지면 감나무에 붙어 서서 할머니 몰래
단감만을 골라 따먹고는 했다. 수명이는 늘 단감 가지와 땡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여 감나무 위에 올라가 딴 감이 땡감이었지만 내가 딴 감은 거의 단감이었다. 누야는 단감하고 땡감 달린 나뭇가지를 어떻게 알아? 수명이는 이 점을 무척 궁금해하였지만 나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실은 나도 단감과 떫은 감의 가지를 확실히 구별하지는 못하였다. 어떻게 하다 따먹었던 단감 가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근방의 가지에서 감을 따면 단감이었다. 단감만을 골라 따는 내 비결은 사실 정확도가 높지 않은 눈짐작에 불과하였다. 단감을 따서는 혼자 먹으며 동생을 약올리면 누야가 단감 다 따먹었다고 할머니한테 일러 바칠 거다 하고 수명이가 은근히 겁을 준다. 그러면 나는 네 맘대로 해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수명이가 할머니에게 일러 바칠까 봐 얼른 단감 한 개로 비밀 지킬 것을 맹세시키며 입을 막고는 하였다. 수명의 까까머리 중학생 모습이 크게 눈앞에 펼쳐졌다가 멀어지면서 한 점으로 모아진다. 마치 텔레비전의 화면이 종료될 때처럼 화상이 하나의 점으로 모아졌다가 쓰러지듯 그렇게 내 기억은 늘 그 지점에서 정지된다. 수명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중학생이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온다. 회한이 가슴속에 모닥불을 지펴놓은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화드득 화드득 불꽃이 튄다. 누구 얘기를 할 것도 없이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분노와 소명의 욕구가 마치 바람을 가득 담고 있는 풍선처럼 가슴속에서 늘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하느님, 왜 그것이 내 죄입니까? 제가 원해서 저지른 짓도 아닌데 왜 그 벌을 저에게 이렇듯 가혹하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느님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의 일이다. 추석을 이틀인가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는 추석 차례상 음식을 장만할 재료들을 사러 장에 가시고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다. 부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계셨던 것일까. 토요일 이어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명이와 나는 뒤란 감나무로 달려갔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감을 따라는 임무가 우리 남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 여러 종류의 과실수가 있었지만 유독 감나무를 아끼고 감이 붉게 익을 때까지 감 따내는 것을 금하였다. 우리 집 감나무는 손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직접 산 감나무 묘목을 사다 심고 우량 품종 단감나무 가지를 구해다 산감나무에 접목을 시켜 정성스레 기른 것이라 한다. 감나무 접목은 대부분 고엽나무 대목에 접수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산감나무를 대목으로 하여 접목시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등남 기념수로 감나무를 심은 이유는 감나무 접목처럼 아들이 어머니 태에서 나와 잘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고 화합하며 훌륭히 성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을 아버지에게도 듣고 할머니에게도 들었다. 할머니 몰래 감을 따서 먹는 재미도 스릴이 넘쳐 좋았지만 집안의 제일 웃 어른인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가는 일도 즐거웠다. 그날도 수명이는 연신 떫은 감을 땄다. 단감을 골라 딴 나는 수명이를 또 약을 올리며
감나무에서 먼저 내려왔다. 그대로 감나무 가지에 걸터 앉았던 수명이가 나와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감나무에서 떨어졌다. 아차 하는 순간이었다. 수명이는 감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디딤돌로 가져다 놓았던 네모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낭자하게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웬일이냐. 여전히 메마르고 찬바람이 이는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했다. 67,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으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해 늘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하나. 꼭 10년 만에 나타난 딸에게 어머니는 웬일로 왔느냐 묻고 있었다. 과연 저분이 날 낳은 진짜 어머니일까? 나는 일순 섭섭함으로 그동안 가슴 밑바닥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한다.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아놓고 이렇게 일평생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엄마가 딸 자식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숨가쁘게 밀려 올라오는 말들을 꿀꺽 삼켰다. 내 막말이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또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원망을 쏟아붓는다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수명이가 살아 돌아오겠는가.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곤두박질 친 내 구차한 삶이 아름답게 치장되어 나의 죄의 올가미로부터 풀어주겠는가. 오키가 알렸구나. 나는 그렇다고 간단히 네 대답했다. 이 집 팔렸다. 알아요. 오키한테 들었어요. 혹시 섭섭할지 모르겠다만 네 몫은 없다. 집 팔아서 그동안 나 보살피느라고 수고한 오키에게 위로금조로 혼자 살만한 전세방이라도 얻어줘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병원비로 쓰고 내가 죽으면 장례비로 쓸 거다.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양로원 같은 데 기부할 것이고 내가 죽어도 너한테 내 송장 치우는 짐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나 죽었다 소리 듣거든 오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라. 죽은 사람이 이런들 저런들 뭘 알겠니. 애써 눌러둔 마음속의 분노와 우라가 화르르 살아올랐다.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워요? 내가 엄마한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알지만 아직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엄마가 뭐야? 엄마는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자식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고 누가 뭐래도 변호해 줘야 하잖아. 20년이 짧은 세월이유? 이젠 용서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해보세요. 엄마가 말씀하시면 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의외라는 듯 초점 없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돌아보더니 금방 획 고개를 돌려 한참이나 고개를 외로 틀고는 느릿느릿 말했다. 한 가지만 묻자. 넌 그렇게 수명이가 미웠니? 아직도 수명이야?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살면서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청춘에 과부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생때 같은 아들 자식을 잃고 그땐 지금 세상하고 달라서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하니까 딸 자식보다는 아들을 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지사였어. 넌 수명이만 소중하게 여기고 너는 계집애라 천대한다고 늘 수명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할머니와 내가
아들이라 그의 말을 끼고 돌며 애지중지 하기는 했다만 그렇다고 동생인데 어떻게 그런 모진 짓을. 그런 모진 짓이라니. 엄마, 내가 수명이를 죽이기라도 했어요? 수명이가 죽은 것은 사고였어요. 어머니는 수명의 죽음이 사고사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사고였다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사고였어요. 그 일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내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 너무도 끔찍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을 벌려 말하지 않았다만 그때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다. 엄마가 뭘 봤는데요? 감나무에 수명이랑 같이 올라가 있던 네가 밑으로 내려와서는 바지랑떼로 수명이를 때려짰니.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수명이가 장대를 피해 더 높은 가지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사정없이 후려쳐 나무에서 떨어뜨렸잖니.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내가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장대를 휘둘렀으면서도 아니라고? 내가 휘두른 장대에 맞아 떨어져 죽었다고 엄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떨어져 죽은 거야. 나보고 시집가지 말고 저랑 같이 살자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나 죽는다. 그러더니 떨어진 거야. 그것도 내 잘못이야? 나는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와 내가 아무리 수명이만 싸고 돌아도 그앤 동생인데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네 친동생인데 수명이가 죽으면 수명이 대신 네가 할머니와 내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믿었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화상아. 여전히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 수명이가 모두 싫고 미웠던 것은 사실이야. 너무나 수명이만 위하고 수명이만 사랑받으니까 그게 샘나서 수명이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었어.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잠깐이었다고. 진심으로 죽기 바라진 않았어. 수명이가 죽은 것은 그의 자신의 문제야. 사내 자식이 되어가지고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여리고 착한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그 이유는 엄마에게 설명 못해. 아니, 설명해도 엄마는 이해 못하고 나만 나쁜 년 된다고. 왜 못해? 이왕 말이 나왔으니 어디 네 변명이나 한번 들어보자. 왜 수명이를 바지랑떼로 때려 나무에서 떨어뜨렸니? 수명이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 어미의 미래도 꿈도 희망도 죽고 나도 그때 죽었다. 엄마, 수명이만 자식이야? 난 엄마가 낳지 않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들이 도대체 뭐야? 수명이가 살아 있었어도 그 애가 엄마의 꿈을 다 이루어줬을까? 세상이 변했잖아. 여자도 뭐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엄마는 나한테 그런 희망과 기회조차 안 주었어. 딸도 자식인데 왜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남의 자식 대하듯 했는지 나는 지금도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런 엄마를 나도 용서 못해. 오, 그래? 우리 피차 잘 됐구나. 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했다. 엄마는 같은 여자이면서 왜 딸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어? 엄마, 그렇게 바보야? 자식 기르는 엄마로서 그렇게 눈치도 없어? 수명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꿈이길 바라고 기원했다. 설마 제 누이가 동생을 나무에서 떨어뜨려 죽게 하겠는가? 설마 하면서 그런데 네 비명이 들리고 달려갔을 땐 하얗게 변색된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엄마, 내 말도 들어봐.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지냈다고. 수명이는 내가 감나무에서 떨어뜨려 죽인 게 아니야. 걔 스스로 떨어졌어. 수명이가 스스로 떨어져 죽은 거야. 듣기 싫다. 이제 와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니? 어머니가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으며 내 말을 막았다. 그러나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으로 사실을 다 말할 순 없더라도 나를 옥죄고 놓아주지 않는 내 안의 덫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수명이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엄마는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시샘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생각했어? 같은 자식으로 아직은 어린 나이에 목격한 동생의 처참한 죽음으로 충격받고 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딸자식 생각은 엄마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 수명이가 죽던 그 순간 엄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엄마 자신도 죽었다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죽었다고. 아니 죽지도 못했어.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잔혹하게 죽여가며 살았어. 엄마가 그런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었더라면. 눈앞이 부옇게 흐려졌다. 뇌 속의 암세포가 시신경을 자극하는 모양이었다. 수명이와 나는 감나무에 올라갔다.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 사이에 드문드문 주황색으로 익어가는 감이 눈에 띄었다. 겉은 익었지만 떫은 감이어서 나는 단감 가지에 푸른 감을 서너 개 땄다. 겉은 파랗지만 먹어보면 떨지 않고 달다. 감나무에서 내려와 감을 한 입 베어 물고서 나무 위를 쳐다봤다. 수명아, 감 따서 아래로 던져. 나는 대바구니에 푹신한 담요에 신문지를 잔뜩 깔고서 감나무 아래 갖다 놓았다. 누야, 너 동성고 정영민 알아? 정영민? 정영민은 동고 문예부장이다. 시화전을 하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너 정영민을 어떻게 알아? 누야 주라고 편지 줬는데 내가 찢었어. 남의 편지를 네가 왜 찢어? 그 자식 껄렁하고 바람둥이야. 얼굴이 예쁜 여학생들은 모두 꼬시는 놈이야. 그런 놈한테 연애 편지 받는 것이 누야는 좋아? 네가 연애 편지인 줄 어떻게 알아? 다른 내용일 수도 있잖아. 내가 다 읽어봤어. 그 자식 한 번만 더 누야한테 연애 편지 주면서 전해달라고 하는 날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행동을 좀 조신하게 하라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충고야? 난 누야 남자니까.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린 친남매인데 네가 어떻게 내 남자야? 그러니까 누야랑 나 일생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말고 둘이서 그냥 같이 살자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너 미쳤어? 설명이 필요해? 아니지. 수명이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했던가. 그때 그 순간 눈앞에 검은 휘장이 내려지고 그 휘장이 자루가 되어 나를 가둔 것 같은 가위 눌림이 나를 찍어 눌렀다.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아들이라고 너만 위에 바치는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이젠 뭐라고? 너만 죽으면 나는 아주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느님, 저 새끼 좀 제발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누야, 너 때문에 나도 죽고 싶어. 우리 학교 선배들이 수인이랑 만난다더라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정말 미쳐서 죽고 싶다고. 그럼 죽어.
죽어 임마. 장대로 수명의 엉덩이를 때리자 수명이가 장대를 피해 더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다. 다시 장대가 수명의 발목을 후려쳤다. 참말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 순간 수명이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처럼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감 바구니가 엎어졌다. 너무나 짧은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온통 피범벅이 됐던 디딤돌, 수명의 하얀 얼굴, 나는 눈을 깜빡였다. 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넌 어떻게 했니? 너 한 짓을 생각하면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극장 문지기 놈하고 연애 걸어 그놈 따라 가출해서 한 1년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불쑥 집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아도 온 동네 사람들이 감나무집 딸려는 행실이 난잡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동네 남자 이놈 저놈하고 놀아나다 그것도 부족해서 일가 친척도 가리지 않고 남자라고 생긴 것들이면 아무하고나 어울려 몸을 내돌리는 너를 내가 어떻게 내 딸로 인정할 수가 있었겠니? 차라리 어느 놈이든 한 놈 꿰차고서 정 붙여 살 일이지. 왜 시집은 안 가고 지금껏 혼자 살면서 환양지를 하는지. 나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네가 하고 다니는 더러운 행실 때문에 얼굴을 들고 동네를 나가 다닐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수명이가 죽자 수명의 죽음이 내 책임이라는 죄책감으로 나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 평소엔 수명이만 치마폭에 품고 있었던 할머니가 오히려 태도를 바꿔 나에게 인정을 베풀었다. 다 팔자 소관이다. 아이고, 늙은이가 어서 먼저 죽어야 했는데 늙은이 질긴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장내가 구말리 같은 우리 손자를 먼저 보냈구나. 수인아, 너는 그저 너희 애미 불쌍케 여기고 애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애미 마음 잡고 살게 해줘라.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완전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수명이가 죽은 이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외로 꼬고서 말을 아꼈다. 알았다.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거의 내가 묻는 말에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답만 했을 뿐 나는 이미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관심권에서 밀려난 나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은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일어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창고에 부엌 달린 방 2칸을 만들어 새를 놓았다. 그 창고방에 혜원, 혜정 자매의 가족이 이사왔다. 자매의 아버지는 전기 회사에 다녔고 어머니는 인근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 시부모님 댁이 있어 농사철이면 자주 집을 비우고 시댁에 가 있었다. 수명이와 나는 연년생으로 국민학교 3학년, 2학년이었고 혜정 자매 역시 연년생으로 혜원은 5학년, 혜정은 4학년이었다. 늦가을이었던가 부모님이 안 계신 혜원네 방에 혜원의 친구들이 여러 명 놀러와 있었다. 나도 수명이를 데리고 혜원이네 방에 놀러 갔다. 소꿉장난, 인형놀이가 발전하여 신랑 각시 놀이가 됐다. 누구의 제의였을까? 요와 이불을 모두 꺼내 방바닥에 쫙 펴고는 우리는 짝을 지어
들어 누웠다. 회원의 한 친구가 각각 신랑과 각시 역을 맡을 짝을 정해 주었는데 내 신랑 역은 수명이로 정해졌다. 아이들은 모두 이불 속에서 고무줄 팬티를 벗고 아랫도리를 비비며 성행위 흉내를 냈다. 가쁜 숨소리, 이불이 들썩거리며 땀을 흘리는 계집 아이들의 열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주저하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를 누군가 이불 속으로 잡아 끌었다. 수명이도 바지를 벗었다. 내가 팬티를 벗고 어깨거리 주름 치마를 올리자 수명이가 내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정신없이 아랫도리를 비비다가 언뜻 미꾸라지 같기도 하고 맛쪽에 기다란 살점 같기도 한 조그맣고 미끄러운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에 나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랐다. 그때 그 금지된 장난의 놀이를 수명이는 기억하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어미로서 자식을 원수처럼 미워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만 보면 미워서 그냥 마주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진작 너를 다른 집 수양딸로 보내거나 밖으로 쫓아내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 떠돌이 점쟁이 말이 맞는 것을. 나도 그때의 일은 기억한다. 여름이었다.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지나가던 노파가 대문간에서 물 한 대접을 청했다. 할머니가 마침 마루에 나와 부채질을 하며 앉아 계시다가 미숫가루를 찬물에 한 대접 타서 노파에게 권했다. 노파는 고맙다고 치아의 말을 하며 집안을 휘이 둘러보더니 이 집은 은행나무, 암나무가 성해서 수나무가 제구실을 못하겠네. 수나무를 제대로 자라게 해서 수나무 구실을 하게 하려면 은행나무, 암나무를 파서 옮겨 심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노파는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나를 한참 동안 눈여겨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대문을 나섰다. 아이고, 그 할망구가 짓거린 말이 생판 헛소리는 아니다. 음기가 성하면 양기가 약해지는 것이 정한 이치니 남편을 앞세웠지.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갑자기 병사하셨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상을 다 차릴 때까지 기척이 없어서 방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런데 그 노파의 예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나와 수명이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었다. 수명이가 죽은 후 나는 할머니가 입에 달고 읊었던 수나무와 암나무의 생성 대비를 기억하고서 내 자신의 운명이 두렵고 무서웠다. 사는 것이 아니었다. 완전 지옥을 헤매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죽고만 싶었다. 왜 수명이하고 짝이 되어 신랑 각시 놀이를 했을까? 하필이면 동생 수명일 내 짝으로 정해 주었던 혜원의 친구가 몹시도 원망스러웠다.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 혜원의 친구를 실컷 두들겨 패주고 어떻게 남매에게 그런 짓을 시킬 수 있느냐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혜원의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방에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워 신랑 역을 맡은 10살 전후의 계집아이들이 산에 흉내를 내어 방아 찢는 몸짓에 열중하여 이불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숨소리와 열기만이 기억 속에 오롯이 각인되어 있었다. 나와 수명이, 우리 남매는 그다지 다정하게 지내지 않았다. 수명이는 두 여인네의 철통 같은 보호 아래 받들어 모셔졌기 때문에 성품도 소심하고 섬약한 데다 얼굴까지 계집애처럼 예쁘장하였다. 반면 나는 두 여인과 동성인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그네들의 보호구역 밖으로 내몰려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사랑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그에 대한 반감과 부러움으로 나는 성격이 다소 괴팍하고 공연히 남자들에 대한 턱없는 반감으로 더욱 사내 아이처럼 행동하며 저돌적이고 거칠고 그악스러워졌다. 수명이는 늘 나와 따로 놀았다. 수명이는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부잣집 아이처럼 모든 게 풍족했고 같은 형제이면서도 나는 필요로 하는 것들 중 열에 둘이나 셋밖에는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항상 소유욕이 충족되지 않아 나는 욕구 불만으로 가슴속에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었다. 수명이가 친동생이지만 자라면서 또 다른 의미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어려서는 내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손살같이 달려가 일러 바쳐서 할머니에게 호된 꾸중이거나 회초리의 세례를 받게 만들던 수명이가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웬일인지 일체 일러 바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은근히 내 편을 들어주기까지 했다. 그런 수명이가 이유 없이 화를 버럭내고 토라져서 며칠씩 말도 건네지 않게 된 것은 남학생들이 보내오는 연애 편지 때문이었다. 수명이네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어 고등학교 선배들 가운데 내게 보내는 편지 배달 임무를 수명에게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다. 그들이 보낸 대부분의 편지는 나에게 전달되지 않고 수명이 손에서 불에 태워지거나 찢겨져 버려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한 번은 이웃에 사는 남학생이 우리 집 대문간에 밀어넣은 연애 편지가 사단이 되어 수명이와 심하게 다투었다. 대문간에 떨어져 있는 하늘색 봉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우리 남매의 눈에 띄었는데 수명이가 잽싸게 집어드는 것을 내가 달려들어 완력으로 빼앗았다. 푸른색 편지 봉투에 정성스럽게 쓴 김수인에게라는 글씨를 보았기 때문이다. 야 임마, 이건 내 편지야. 이런 거 보내는 자식들은 다 정신 나간 돌대가리 새끼들이야.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은 이런 유치한 연애 편지질 같은 거 안 한다고 당장 찢어버려. 뭐야, 너 내 오빠야? 동생이 건방지게 누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단이야? 명령이야. 이리 내놔. 수명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편지를 채가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북북 찢어서 제 교복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소리 질렀다. 야, 김수명, 이 나쁜 새끼야. 할머니 엄마가 너만 예뻐하니까 그 힘 믿고 까부는데 할머니 엄마 안 계신 날 보자. 그때 죽을 줄 알아? 난 누야가 아무 남학생이나 좋아서 희거리는 거 싫어. 싫다고. 내가 언제 아무 남학생이나 좋아서 희희거렸어? 연애 편지가 벌써 몇 번째야. 연애 편지 받을 때마다 들뜨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잖아. 내가 언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야? 너 생사람 잡는데? 둘이서 한참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했다. 수명이가 누나인 나에게 오는 연애 편지나 남학생들의 관심 집중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땐 다른 의미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었다. 남동생으로서 누나가 정숙한 여고생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내 행동에 제동을 거는 것쯤으로 이해했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였다. 아마도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쇼크로 건강이 악화되고 심장에 무리가 갔기 때문이었겠으나 수명의 죽음으로 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 증세에 정서가 불안하여 한 곳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끝내 쾌차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수명의 죽음으로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속을 끓게 하니? 도대체 전생에 너하고 나는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기에 이 생에서 이렇게 만나 내 심장을 면도칼로 포 뜨듯 쳐미는 거냐? 어머니가 고함을 질렀다. 엄마와 딸이 철천지 원수라니 왈칵 서름이 솟구친 나는 방을 뛰쳐나왔다. 어머니와 나의 화해는 이승에서는 틀렸는지 모르겠다. 죽어서 만나면 그땐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마루에서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마당을 내다봤다. 눈에 익은 마당 풍경. 어쩌면 앞으로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다. 새삼스레 묵은 회한이 가슴을 치고 흔들며 설설 끓었다. 집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다. 탱자나무 생 울타리도 베어져 없어졌고 텃밭이며 별채 자리는 옆에 빌라가 들어서면서 찻길로 내주었다. 뒤뜰로 돌아가 없어진 감나무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키가 다가와 말했다. 작년 가을에 감나무 베어냈어. 이모가 그때 이미 이 집을 파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감나무를 베어낸 자리엔 큼직한 함지박이 덮여 있었다. 올 봄에 새순이 돋아서 이모님 보실까 봐. 나는 무연한 눈길로 감나무가 있던 자리를 더듬었다. 내 삶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 감나무.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다. 감나무가 뭐고 철없던 어린 시절에 금지된 근친간의 장난이 뭐란 말인가. 금줄을 푼 잘못이 나에게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일순 슬픔, 번민, 좌절, 고통, 원망, 연민 같은 감정도 실은 살아있는 자의 유희요, 살아있음의 확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해된 삶, 어쩌면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지 모른다. 내 뇌 속의 암세포가 아카시 나무 뿌리처럼 손의 대뇌를 가리지 않고 퍼져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차라리 손뼉이라도 치고 싶은 심경이었다. 내 스스로 끝낼 수 없는 구차한 삶을 끝내주는 암세포가 반갑고 고마웠다. 나는 너무나 죽고 싶어서 아는 남자를 따라가거나 혹은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서 남자에게 내 몸을 유린하기 원하면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애원하곤 했었다. 내 몸이 조각조각 찢기고 형체조차 없어지도록 가혹하게 학대받고 싶은 열망.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유년의 기억을 깨끗이 지우고 싶어 나는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열었다. 나를 죽여줘요. 나는 절실하게 속삭이면 남자들은 이봐, 너 사디스트냐? 마조히스트인가? 이거 변태군. 완전 또라이 같은 년한테 걸려서 별 웃기는 짓을 다 하라고 난리네. 밧줄로 묶고 때리면서 해달라고? 미친년. 나를 타고 넘어간 남자들이 상스럽게 키득거리는 목소리가 귓전에서 먼 바람 소리를 낸다. 오키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오키가 조심스럽게 내 기색을 살핀다. 뭔데? 얘기해봐. 무슨 부탁인지 알아야 들어주지. 엄마하고 일주일만 같이 있고 싶은데 너 그동안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혹시 일이 생기면 연락할 테니까 핸드폰 열어놓고. 그래, 언니가 노력해봐. 모녀간에 안 풀리는 오해가 어디 있겠어. 언니가 노력하면 이모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그럼 내가 입을 옷이랑 속옷 챙겨가지고 내일 올게.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가지 못했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기 때문이다. 눈이 안 보이고 기억력이 급작스레 감퇴되어 나는 사물을 보지도 못하고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 집 뒤란의 감나무와 수명의 얼굴만은 더욱 또렷이 기억했다.